주시고요. 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김우철 교수님께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는 국회가 감사원에 대해서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한 감사나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봐지는데요. 현재도 국회에서 감사 요구서 같은 것을 이제 낼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현재의 제도까지를 감안했을 때 어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견해이신지 주장이신지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금도 결산 심사가 끝나면 감사원의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합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이 요구 권한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상임위원회 차원의 의결로 요구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애결위를 애결위가 아니라 네, 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어렵다면 예결위에서 일차적으로 그걸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단연도 대형 국책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물론 잘 하고 계시지만 국회 예산정책처의 사업평가국이 있습니다. 이게 국회에도 그런 사업평가 기능을 지원하는 부처를 두어야 된다 해서 이제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심층평가를 의회가 예산처 사업평가국에 요구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예, 지금 여기 감사원의 기획조정실장께서 나와 계시죠? 감사원에서는 방금 우리 김우철 교수님 개선 방안, 그 강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죠? 기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그 소속 문제는 이제 헌법 개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상임위에서 감사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그 현재는 이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상임위로 이렇게 개정하는 차원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과연 상임위에서 그 행정부 소속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또 이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입법적인 검토도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동안 법사위 쪽에서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검토를 쭉 해왔었습니다. 근데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하도 정부가 시행령 가지고도 여러 가지 요소를 잘 부리기 때문에 그 상임위 차원에서도 감사 요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은 충분히 입법적인 논의가 이제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김우철 교수님께서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의 회계 검사권을 부여하고 국회의 결산에 대해서 승인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의회 소속의 회계 감사기구를 두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김우철 교수님 이것은 감사원 소속을 국회로 좀 바꾸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과도 교를 같이 하는 거죠, 이 부분은? 네, 맞습니다. 예. 굳이 감사원 두고 그대로 두고 또 의회 소속의 이런 회계감사기구를 두는 것보다는 감사원의 소속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이런 그 견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 소속인데요. 그중에 회계감사 부분만 국회로 이관하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의 직무감사는 계속 행정부 내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결산 이야기입니다만 예산을 우리가 편성도 정부가 편성도 하고 국회가 심의 확정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데 많은 불용액들 2월액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오늘 또 나왔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개헌을 하게 되면 말이죠. 이게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좀 폐지를 해서 정부는 각 부처가 국회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고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심의하고 확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개헌을 통해서 개선을 해야만이 어떤 국회의 예산권이 제대로 확립이 될 수 있고 나라 살림살이도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우철 교수님. 예. 저한테 여쭤보신지 몰랐습니다만 아까 네. 결산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네.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예산 편성 심의 확정의 어떻든 실효성, 국회의 예산권 강화를 위해서도 지금 행정부에 부여되어 있는 예산 편성권을 회수를 해서 행정부한테는 예산 요구권만 인정을 해주자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큰 폭의 지금 제도 변화를 말씀하시는데요. 예산 법률주의의 전통을 좀 더 우리 국회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예산 편성 자체를 현 국회에 그대로 갖고 오기에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산은 먼저 결산을 먼저 강화하고 네, 예산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 그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현실적인 상황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은 교수님께 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과 지방 간의 재정 배분 상태를 보면은요. 예. 91년도 최초로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을 때나 또 95년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을 때에도 변함없이 중앙 80, 지방 20의 구조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 세월이 흘렀지요. 저 자치단체장 직선 기준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중앙 80, 지방 20이라는 이 구조가 깨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단 말씀입니다. 네.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뭐 그동안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겠다, 자율성을 높여 주겠다 해가지고 뭐 지방 소비세도 만들고 지방 소득세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지방 소비세, 소득세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8대2의 구조가 깨지지 않고 견고하게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깨지지 않는 이유는 말 그대로 세원이 양을 거부하는 집권적 구조의 고착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방재정의 자율성 또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부나 심하게 하면 국회까지도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이해가 성숙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언제라도 중앙이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대통령서부터 전 국회까지 제 입장에서 보면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개혁 문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려면 우선 국고보조금을 폐지해야 되고 상당 부분 또 일부는 지방 교부세까지 손을 봐야 될 텐데 그럴 때 해당 부처 얘기를 들어보면 국고보조금 폐지는 행정부보다도 의원님들께서 더 많이 반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방세가 국세를 이양되지 않는 구조는 굉장히 오래된 강고한 집권 구조의 문제고 그 점에서는 저도 이제 지방분권 개헌을 외치고 운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헌법에 걸 못을 박지 않는 한 언제라도 행정부가 지방의 재원을 뺏어가는 또는 교육자치 마냥 일을 잘하면 오히려 그게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지 않은 그 기능마저도 뺏어가는 이런 식의 행태가 지속되는 한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발전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마이크를 벌렸습니다만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8대2 구조가 아주 강고하게 예. 이런 것은 지방 분권을 하겠다, 지방의 재정을 좀 자유스럽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그냥 주장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끝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 가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 우리 과정 예산 문제 가지고 참 시끄러웠습니다. 네. 특히 우리 전라북도가 맨 마지막으로 지방채 관한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지난도 우리 과정 예산 문제를 내용을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MB정부에서 2015년도부터는 전체를 갖다가 지방 교육제를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예. 밝혔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우상 보유국을 가지고 나오면서 약속을 하면서 지방 재정 조금에다가 발표를 써놓겠단 말이에요. 보유국 문제. 네. 네. 근데 이건 이제 정부의 잘못된 추계의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잘 아시죠? 네. 지방 교육재정 요구금이 2015년도에 보면은 원래 1,000만 원,
49조 5천억을 전망을 했는데 실제 교육이 39조 5천억으로 한 10조 정도가 감소하는 건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이렇게 세입 주게 이걸 잘못돼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온 것이고 경제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고 있는데 이렇게 잘못이면 지방채 발행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국가가 이 발행에 의해서 기체를 해서라도 그 지방 교육 재정을 보존해 주는 것이 하나의 우리였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네. 이걸 굳이 나중에 갚아주지도 않을 만큼 갚으시지도 않을 텐데 이걸 갖다가 지방채로 발행해라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뭐 견해고 말고는 없어. 그거는 잘못된 행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운영 행태에서 절대로 그건 잘못된 행태인 것은 모두에 제가 설명을 했으면 지방교육자치단체는 징세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전 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체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일반 자치단체에게 기체권을 오히려 강요한 것보다도 교육자치단체 기체권을 강요한 것은 완전하게 원천적으로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유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또는 일반적으로도 무상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조세를 징수하고 국민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국가이지 유상이라면 굳이 국가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전부 무상이라고 해서 국가가 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이 그걸 먹는다고 해서 그건 100% 국민의 세금입니다. 1대1의 대응관계가 있지 않다는 거고 1대1의 대응관계가 있으면 국가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재정학교과서에 기본으로 써 있습니다. 개별적 보상관계는 시장의 관계이지 정치적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의무의 영역을 어디까지 넓힐 건지에 대한 고민, 여든 야든 그렇게 고민을 하셔야지 그것을 무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마치 국민들은 또 그걸 공짜로 자기가 혜택을 보는 것처럼 해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조세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절대로 정치권에서 여든 야든 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재정 착각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출발점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